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YD의 최리나입니다.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불패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연말 배당을 노리고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한적 매수 우위를 많이들 예상했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프로그램 쪽은 비차익 중심으로 3천억이 넘는 매도 우위가 기록됐으며 외국인들은 선물 쪽이 아닌 현물 쪽만 떼고 보더라도 지난 6월 말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매도인 6천억대 매물을 토해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장중에 석 달 만에 처음 1950대까지 밟았었는데요. 물론 다행이다 하는 쪽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다이나믹한 동시만기를 보내면서도 종가상 1960을 지키고 10포인트 정도만 내주는데 그쳤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양시장 이제 좀 반등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의견도 있는데 오늘 북한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것 알고 계시죠? 북한의 장성택 부위원장이 결국 사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북한발 변수를 이번 주 마지막 거를 어떻게 또 소화할지 단기적으로는 큰 변수 되지 않을 거다. 제한적 영향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뉴욕 증시요 4일 연속 빠졌습니다. 다음 주 FMC 개최 앞두고 투자 심리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장에 앞서서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죠. 리뷰 앤 프리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내 마녀의 날 전일 어떻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5분의 의견 종합해봤고요. 무엇보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프리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일장에 관한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최희순 차장님, 외국인들의 6천억 매도, 투자 심리는 더더욱 위축됐었다 하셨습니다. 하나 점프해서 세 번째 줄 보면요. 김혜란 연구원님도 프로그램 쪽에서 3천억,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게는 한 7천억 정도 순 매도가 기록돼서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었다. 수급이 안 좋아진 점, 프로그램과 외국인 원인을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다시 두 번째 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용훈 팀장님은 동시만기일이었었는데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불발돼 예상을 빗나갔다 하셨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의견 남기셨네요. 김영겸 팀장님은 그러나 무리 없는 쿼드러플 미칭데이 마무리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테이퍼링 우려 속에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면서 동시만기일에 1970선이 이탈됐다. 결국 동시만기 얘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안 좋았던 얘기들이 줄을 이룬 모습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될 것인지 프리뷰 나오고 있네요. 최승 차장님은 이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나 기대감을 좀 보여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은 테이퍼링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수급 모멘텀 주도주, 산모 장세 속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김영겸 팀장님은 어젠가 전화 연결했을 때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지수가 만약에 1950포인트 부근까지 밀린다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바로 이 섹터, 원자재 관련 주라고요. 오늘 그 의견 남겨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다음 주 FMC 회의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남기셨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만기 외국인들 꽤나 많이 팔았죠? 1960선대까지 밀렸는데 다음 주 초 FMC라는 또 하나의 그 장애가 있어서 이 장애물 넘기 전까지 조금 관망하자 내지는 비중 줄이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예, 그런 지금 현재 제 스탠스는 지금 다음 주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자라고 판단을 하고 싶고요. 어저께 말씀하셨다시피 쿼드러플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때문에 물량이 많이 쏟아졌고 제가 예상했던 1970선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박스권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든 어제 장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야간 선물은 한 257.05로 마이너스 0.1포인트 정도 빠져서 오늘은 한 1960선 정도쯤에서 196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오늘장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투자 전략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기다리자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다우지수가 15,800선 단기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종가는 15,739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초가의 지수가 야간 선물과 같이 큰 폭의 하락이 없다면은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최근 코스피와 역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8%까지 상승하여 그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10년 만기 국채 상승률이 상승한다는 점은 그 테이퍼링이 시행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현금을 확보하면서 변동성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7일에서 18일까지 오는 그 FOMC 회의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계속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QE 테이퍼링 실시 여부나 규모에 대한 그 추측성이 무성하긴 하지만 그 시장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그 연준의 추가 정책 대응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12월 FOMC 이후 변동성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현재 미국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그 FOMC 결과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 대응에 있어서도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금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런 저가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럼 변동성이 커질 때 좀 매수를 좀 할 수 있도록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IT라든지 저는 화학 쪽을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생한 북한 리스크는 그냥 단기적인 악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북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 국채 수익률 테이퍼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이 필요하다 하셨고요. 일단 나중에 좀 더 빠지면 IT, 화학을 면밀하게 보되 일단은 지금 현금을 조금 챙겨놓으면서 기다리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죠?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직전까지 계속 밀릴 분위기고 일단 우리 장은 12월 동시만기가 사실 지지부진한 장에 뭔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줬으면 했었는데 기대를 저버리고 외국인들 무참히 많이 팔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나. 단기 반등은 욕심을 좀 부려봐도 좋을지 전반적인 전략 그리고 글로벌 증시부터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12월 달처럼 이렇게 잔인한 계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동안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산타 랠리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0월 달이 12월 달이요. 굉장히 추운 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낙폭 과대 시점이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합창이 나오면 거꾸로 간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금 더 하락 쪽에 더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정도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지금 고점에서 매도하시고요. 오늘이나 월요일날 정도에서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좀 지나간 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자, 해외 시장부터 좀 본다 그러면 다우지수도 여러 가지 얘기들 양적완화 축소 이런 부담감들 속에서 조금 더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우지수 15,600포인트, 15,800포인트 이 정도 선에서요. 15,800포인트, 700포인트 정도가 좀 지지선으로 활용하면서 옆으로 박스권의 어떤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얘기들은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시각으로 좀 해석이 된다 그러면 미리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밑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튼 1960포인트, 70포인트에서는요. 기관들, 특히 연기금을 부족한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빠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보다는요, 이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올라갈 것인가, 좀 이제 안정된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제는 선물 옵션 만기일날 치고요.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후폭풍으로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들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어려운 그런 국면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오늘은요, 혹시라도 더 하락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자, 2,000포인트 회복 여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오히려 그 고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동시만기가 이제 지났는데 사실상 다음 주 초반 FOMC 회의까지 보내고 나면은 본격적인 실적장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인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주시고 관심주도 종목 하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요. 거래소 쪽 업종 대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좀 이 정도에서는 기다릴만 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개별 테마 종목들, 특히 이제 막차 타고 나가는 3D 프린터 테마라든지요, 전기차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 2달 내에 빠졌는데도 한 번 더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보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혹시라도 이런 테마 종목들 막차 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하셔가지고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때 같이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종목 중에는요. 역시 뭐니 하더라도 자동차주를 빼놓을 수는 없죠.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동차 주식 빠지게 되니까 자꾸 악재들만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좀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1월 중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월과 비교하면은 한 10%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1월달하고 11월 글로벌 세장 판매가 430만 대, 12월에 40만 대 더 증가할 거다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어떤 주가가 좀 한 번 더 강세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빠지면서 실적은 괜찮고 재무구조 건전하고 이런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서 빠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매매타 포인트는 오늘 정도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현대차 어제 23만 원 선에 좀 안착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서도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알고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늘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단은 매도 가격은요. 밑에 가격은 한 22만 원까지 잡았는데 그것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게 이탈한다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한 30포인트, 40포인트 더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목표 가격은 위에 고점 24만 원대에서는 조금 좀 매물대가 있습니다만은 25만 원 선까지도 조금 욕심을 내보자.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바스켓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매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아차도 덩달아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가져가신다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경제TV 좀 많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힘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거 지나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웃으면서 또 한번 다음 달을 좀 기약해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춥고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주말들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현철 대표님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리면 어떨까 해요. 사실 지수가 어디까지 반등할 건가 그 반등 폭에 따라서 우리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의 반등 폭도 좀 연동이 될 것 같거든요. 현대차 오늘 관심주로 25만 원 목표가 주셨는데 또 현대차 비롯한 자동차 외에 지수 반등과 연동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관심 섹터를 어느 쪽 보고 계신지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얼마까지 갈 거라를 지금부터 예측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은요. 일단은 2000포인트가 단기 저항선이겠죠.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가 이번 달에 좀 빠지면 안 됐었는데 거기에 한 방 더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00포인트가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하실 때 2000포인트 올라오게 되면요. 매도하려고도 개인 투자들 하실 텐데 거기서 매도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동안 누려놨기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일단 2000포인트 안착 여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중요하지만은 이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태양광 쪽에 OCI하고 하나케미칼 상당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것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상장한다 그러면 오늘 단기간에 보지 마시고 내년 초까지도 좀 보신다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쪽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요.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수는 한 2,000포인트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었고, 현대차 관심주 탑픽으로 주셨지만 자동차 외에도 삼성전자 비롯한 IT 그리고 고점 대비 한 20%나 하락해 있는 태양광 섹터 반등 주도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하원에서요, 내년도 예산안 통과됐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됐다는 분석인데, 찬성과 반대 비율로 따지면 한 3대1 비율 정도 반대했던 사람보다 찬성 쪽이 한 3배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상원은요, 다음 주에 표결이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전일 선불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 수급 특징주 면밀하게 추가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위주로 전일 매매했는지 먼저 정리된 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전일 6천억대 매도했어요. 물론 이제 정기장 바로 끝나고 한 7천억대까지도 판 것으로 집계가 나왔었는데 화면에 안 보이지만 많이 판 종목에는 삼성전자 이름이 있었고 현대차, 기아차 이름이 모두 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순매수한 종목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을 기관하고 나란히 산 것처럼 보이죠? 자사주 950만 주 처분하면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순매수한 것으로 지금 집계상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역시 하이닉스를 하루 제외하고 한 13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주는 팔았지만 우선주는 어제 매수하면서 신고가 내는데 외국인이 일주한 모습이고요. 이제 한동 회장 연임 확정됐죠? 신한지주 이틀 연속 매수세가 제법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샀고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 순위는 LIG 손해보험, 그 다음 순위는 삼성물산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요. 두산중공업 외에도 코덱스 200과 삼성전자 본주 사주면서 141만 원 종가상 지킬 수 있게끔 했고요. 타이거 200도 같이 샀고 현대차 기관은 7거래일째 매수해주고 있고 조금 전에도 반등 시 한 2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차가 거론됐었습니다. 기관이 현대차 매수하고 있네요. 자,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여드립니다. 외국인은 GS 홈쇼핑하고 CJ 오쇼핑 간에 확실한 매수 매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CJ 오쇼핑만 사고 있거든요. 기관은 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GS 홈쇼핑을 만지고 있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를 외국인들이 샀어요. 검찰 두사설 부인했었는데 3일 연속 전일 포함해서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죠. 덕산 하이메탈도 한 3바닥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고 위메이드도 최근에 페이스북 쪽에 모바일 게임 순위 많이 밀린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10%가량 밀린 이 위메이드를 외국인들이 살짝 집어들었고요. 원익 IPS는 기관도 세 번째로 많이 사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삼성물산은 연말까지 사우디 라빅 IPP를 포함한 추가 성과로 올해 이제 19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해외 시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사상 최대 신규 수주 실적 갱신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신규 수주의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건설 부분 매출액이 14조 9천억 정도로 올해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2년 신규 수주에 비해서 2013년에 확보한 사업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올해 수주한 사업 매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설 원가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건설 부분은 따라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상사 부분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트레이딩 품목을 효율화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캐나다의 온타리오 사업 1단계가 올해 착공된 데 이어서 내년에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상사 부분의 투자 성과가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 증권 가치가 13조 원에 달하는데요. 영업 실적 성장에 따른 영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삼성그룹 어떤 지배 구조 변화에 관련해서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만 7천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6만 3천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ENM인데요. 외국인이 또한 기관이 이틀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방송 부분이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전체 영업이익 상승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05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285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 부분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방송 부분의 경우에는 광고 경기 위축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역성장을 하겠지만 제작비 통제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시즌제 프로그램 흥행으로서 최근에 VOD 매출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사업이 여전히 강세이긴 하지만 최근에 히트 게임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요. 신규 출시된 게임 반응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월 이후에 일본의 모바일 게임 수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현지 플랫폼사의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CJ ENM 영업이익률 상승에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한 손자회사 메가간이 2014년 상반기 정도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CJ 게임즈에 대해서 확실한 사항은 첫 번째, 본사 게임 사업 부분 매각 계획이 없고요. 두 번째로 게임 개발 손자회사 지분 매각은 천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CJ ENM이 11일 손자회사인 게임 개발사의 지분 매각 보류를 신청했는데요. 손자회사 지분 정리는 내년 상반기 내에 결정 사항이 나올 전망이고요. 현재 여러 방안, 즉 물적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분할 또한 합병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상 순이익 컨센서스가 767억 기준에 내년 예상 PE가 한 15배 정도 수준인데, 올해 월별 평균 PE가 39.6배 정도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현재 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32,000원 언더 눌림 목매수와 목표가 3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기관이 최근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경쟁사의 실적 악화가 최근에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경쟁사의 어떤 단기 실적 악화로 업황 전체가 다운사이클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었지만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3분기에 여전히 24%의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피팅 업황이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어 있는 가운데 해양 플랜트용 피팅 수주에 집중하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4분기 실적은 매출 1,103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예정이고요. 매출액 증가로 인한 고정비 감소와 그리고 우수한 제품 믹스 지속으로 영업이익 250억 정도 달성할 전망입니다. 3분기 신규 수주가 608억 원에 그쳤는데 비해서 10월 한 달간 301억을 수주하는 저력을 보였고요. 분기 수주는 피팅 발주 시차 등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수주량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3분기 수주 부진을 4분기에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의 조정은 매수 기회인데요. 여전히 이제 우량한 제품 믹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6,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8,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삼성물산, CJ ENM, 성광밴드 눌림목 매수 가격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이비스팀에 계신 박성원 차장님의 수급 특징주 또 포인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박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3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올해 마지막 동시만기를 맞아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프로그램 매도, 코스피는 1960선을 가까스로 지켰었는데요. 일단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1970을 지지하게 기대하셨던 분들의 기대는 일단 무너졌고요. 동시만기 12월 달에 언제나 매수위가 유입됐었다. 최근 5년 내 통계도 완전히 벗어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음 주 초반에 있을 FOMC 회의 앞두고 또 지표가 좋아서 테이퍼링 우려 속에 사흘째 밀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무난하긴 했었는데 지수상으로 보면은 일단 동시만기 날 별로 어떤 분위기 반전을 잊지 못했고 코스닥도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좋은 모습을 연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연동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4.15포인트 하락을 한 1963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장중에 196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자체는 지금 약간 중요한 변곡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중요 지지 라인이 붕괴가 된다라면은 일시적인 좀 충격이 투매 물량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모두 1%대 혹은 1% 초반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고 있고, 아침에
조금은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가 한 점심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 변곡 시간은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혹은 11시 전후가 좀 중요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방을 한다는 게 참 의미는 없는 선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강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코스피가 더 좋지 못한 모습을 연출시켰죠. 500포인트를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보일 듯 하면서 하락 그렇게 하면서 495포인트까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코스피 대비 선방하고 있는 것이지만 워낙에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오늘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추세로 보신다라면 한 490포인트대까지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태움 이런 종목군들이 1%대 전후로 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지혜홈쇼핑, CJ 오쇼핑, 뭐 포스코 ICT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래도 조금은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 상승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종가보다 10포인트 결국 더 빠지면서 가파르게 1957포인트, 다시 50포인트대로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권에서 출발했지만 다시 하락 반전. 어제 반등도 뭐 거의 사실 의미가 없었던 제자리 걸음이었었는데 500선 밑에서 헤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개장했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0.2% 정도 러프하게 이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내리면서요. 니케이가 15,316선 정도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전일까지 7일 연속 달러원이 내림세를 쭉 이어나갔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개장할까요?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지표는 뭐 별로 안 좋았지만 일단 소매 판매 11월 달 예상외로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달러화가 약간 반등했던데 우리도 좀 올라오는지 전일 금통이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좀 들어보죠. 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간밤에 발표된 11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는 10월치가 상향 조정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해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민간 소비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려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1.38달러대까지 육박하던 달러 유로 환율은 소폭이나마 하락하며 1.37달러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103엔대로 진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도 하락했습니다. 단기 급락에 대한 부담과 함께 당국 개입 가능성도 있어 장중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당분간 추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원하는 추가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단 대내외 시장 여건은 다음 주 FOMC까지 원달러 환율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다음 주까지 원달러 환율은 수급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환당국이 뚜렷한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1,050원대 중반에서는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 1,050원 선에 접근하면 저점 수요가 유입되고 있어 환율은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65원 상승에 그치며 1,054.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요일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FMC 회의 끝나고 나서 달러는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하네요.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50포인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아침 분위기는 별로인데요. 저희가 돌발 종목 한 3-4종목 정도 오늘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주인데 싸이 테마가 오늘 불고 있습니다. 신곡 녹음 다 끝내고 컴백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네요.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예상하셨겠지만 방산주 흐름을 오늘 강하든 약하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장성택 부위원장의 사형 소식 때문에 오늘 이쪽 테마도 분명 반응은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세 번째는 동양증권입니다. 법원에서 조기 매각을 허용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동양증권과 더불어서 같이 살펴볼 증권주가 있죠. 바로 역시 M&A 소식이 있는 현대증권입니다. 현대상선에서 이 현대증권 지분 매각 검토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좀 크게 움직였었던 두 종목, 오늘 특별히 현대증권 앞서서 동양증권까지 같이 묶어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싸이 그리고 방산테마 동양증권 현대증권을 돌발 종목으로 분석 들어볼 텐데 압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마주 두 개부터 차례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일단 뭐 싸이가 연말에 좀 컴백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이 싸이 관련주들이 오늘 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4월에 뭐 싸이 관련주들이 신곡 젠틀맨의 기대감으로 시가 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싸이 테마가 얼마나 좀 강력한지를 단적인 예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단 싸이라는 가수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됐다,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이 됐다는 부분은 이미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시아권에서는 뭐 글로벌 가수로 이미 거듭이 나 있고요. 하지만 6개월여 만에 젠틀맨이 성공을 하고 뭐 주가가 또 빠졌던 주가가 회복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 컴백이 좀 지연되면서 빠졌던 주가는 결국에는 컴백 소식으로 만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11월 초에 싸이가 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미국행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일부에서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발표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이다 라는 루머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 싸이의 연내 컴백이 좀 이 무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9일에 싸이가 새 노래를 준비해서 컴백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좀 퍼지면서 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요. 최근에는 이 싸이의 이 컴백이 굉장히 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일단 신곡의 어떤 녹음 작업을 며칠 전에 좀 모두 마친 상황으로 현재 이 뮤직비디오 회의관 단계에 좀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단 이 싸이의 새로운 컴백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발표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지는 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좀 테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그러니까 급등은 따라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뭐 종목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5만 원 밑에서 좀 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한 이후에는 좀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잘 유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오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중국 북한 접경지 경계 강화 소식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좀 나왔었고요. 뭐 또 장성택이라는 이 군부 실세, 북한의 실세가 또 처형을 당하면서 일단 남한과 북한의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세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라 그렇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좀 긴장 상태를 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나 뭐 다른 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막 요동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한 4% 정도, 그리고 뭐 2%대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좀 사료가 되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북한 테마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가시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동양증권인데요. 동양증권이 법원에 조기 매각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조기 매각에 대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동양증권을 강하게 좀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동양증권 대주주가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인데요. 이 두 개의 법정관리인들은 동양증권에 조기 매각을 승인해 줄 것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원칙대로라면 이 법정관리 중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제출한 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이 인가를 내야 동양증권 경영권 매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 법정관리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때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대로 하면 내년 2월 이후에는 동양증권 경영권 매각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일단 동양증권을 법원에서 좀 예외로 두기로 한 이유는 이 CP와 회사채 불안전 판매 논란으로 인해서 영업망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매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기 매각 진행의 허가, 이 부분은 좀 연결된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강하게 양봉을 좀 뽑았다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2,500원, 600원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양증권에 관심을 갖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왜냐면 너무 해결해야 될 한제된 문제들이 많다. 이 말씀을 좀 결론으로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현대상선인데, 현대증권 매각 가능성 제기에 일단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요. 현대상선의 현대증권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공시 요구에 대해서 전날에 지분 매각을 비롯한 다양한 자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일단 금융권 전반적으로 구조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증권의 라이센스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산업군인 LIG손보모, 대형증권사, 우리투자증권, KDB, 대우증권들이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인데, 이 현대증권의 라이센스가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대상선에 얼마만큼의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크게 다르게 말하면 크게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또 현대증권 매각을 통해서 과연 이 부분이 현대상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지리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간 단계로 발전이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생기고 진실적으로 이 현대증권 매각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면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주가가 좀 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쉽지 않다. 그 이유가 현대증권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증권사들이 시장에 있는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4종목 오늘 특별히 살펴봤습니다. 배당 관련해서요, 매력이 준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일 8% 급락했었던 하이트진로가 오늘도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하림홀딩스는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한국항공우주, 저희가 일부에서 오늘장 최강 종목으로 추천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라크 수출 계약 소식이 있었죠. 어제 사실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모아오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국내 시판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K케미칼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어떤 또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 것인지, 먼저 하이트진로와 하림홀딩스 배당 관련해 희비가 교체하는 두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일단은 하이트진로가 하이트진로를 내에 있는 소주를 판매하는 진로 산업을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열사 구조가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배당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결국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계열사 내에서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이동하는 것 자체는 회사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큰 변함은 없겠죠. 근데 이제 알짜배기 회사를 하이트홀딩스에 넘겨주고, 좀 적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회사를 하이트진로가 받아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한 대 딱 맞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회사 입장에서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트진로나 하이트홀딩스나 결국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본다라면은 뭐 손익구조가 변화감은 없겠지만은 주주는 이 두 개의 회사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진로 갖고 계신 분들 주주들이 약간의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배당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한 150억 정도 배당을 했는데 순이익이 한 129억 정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50억을 배당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였다는 부분들. 근데 이게 그로 인해 가지고 배당이 좀 줄어든다라면 주주한테는 손해가 갈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고 탄탄하게 좀 이끌어갈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그들만의 생각일 것이고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 진로에 대한 매력도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조금 문제야. 좋지 못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놓을 수 있다는 거 언급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신규 매수할 때도 아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반등을 줬을 때 지금도 반등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22,000원 찍고 지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22,000원 중후반 정도 간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랑 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하림홀딩스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에 대한 매력도 하림홀딩스가 이제 그 하림하고 이제 분사가 된 건데 하림홀딩스는 이제 주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게 됩니다. 배당의 매력으로만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홈쇼핑 시장의 규모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정 없이 좀 다소 강하게 올랐던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61선, 121선 간의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줄이는 기간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가 자체가 강하게 치고 나가기보다 오히려 행보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시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어저께 이제 이라크 국방부로부터 한 1조 원 정도 T-50 비행기 기종에 대해서 수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그 관련된 수주 물량 중에 한 77% 정도 올해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한국항공우주는 중장기로 본다면 계속 긍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F-35를 도입을 하면서 그 기술 자체를 한국항공우주에 좀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길게 봤을 때는 상당히 회사의 그 영업 환경 자체가 혹은 기술력 자체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값어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어떤 뚜렷한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기대 심리 쪽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금 제한을 걸릴 수 있다. 일단은 오늘 좀 음봉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29,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메디톡스가 신제품이 국내에서도 판매가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미국에다가 팔고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그 자금도 유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인데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을 우리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원대에서 10만원대에서 그 17만원대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물론 성장세가 상당히 놓여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주가가 좀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성장의 증가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T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산 고분자 물질하고 합성 고분자 물질을 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 생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항균이라든지 내성 전기성, 그리고 뭐 염색 했을 때 그런 염색이 잘 되고 코팅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한 6% 거의 7% 급등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계속 주가 좋게 가는 종목군들 뭐 추격 매수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거의 한 1650원 정도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급격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은 위태위태한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왜 나오고 있냐면은 추세가 우상향을 완벽히 돌파한 상황에서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그 이슈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로 그 뉴스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뉴스만으로 가는 건 아니라 결국 실적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실적 자체가 아직은 좀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코스닥은 지금 494선까지 밀려 있고요. 코스피도 1950선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돌발 종목 제가 살펴본 데 이어서 특징주 더 볼 텐데 오늘 삼성전자 보기 이전에 한진해운 합병설이 있었었잖아요. 한진해운 홀딩스는 오늘 올라오지만 대한항공은 관련해서 재무 부담이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지 모른다라는 우려 속에 52주 신저가까지 추락해 있습니다. 희비 엇갈리는 한진해운 관련주 보겠고요. 삼성전자 오늘 본주도 나흘 연속 빠지고 있어요. 뭐 140만 원에서 크게 빠지진 않는데 우선주 어제 신고가 기록했었는데 오늘도 오르는지 같이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걱정스러운 건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전저점 크게 이탈하는 모습들이 지금 무더기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을까요? 조선주 약세 원인 찾아보겠습니다. 벽상건설은 주가 조작 이제 조사 들어간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CJ홈쇼핑은 신고가입니다. 자, 한진해운, 삼성전자 그리고 조선주 이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좋게 보셨던 다시 김근호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김 연구원님. 네, 일단 뭐 한진해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합병 추진설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진해운 홀딩스 합병 추진 보도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한진해운 홀딩스는 한진해운과의 합병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다라고 얘기들을 밝혔고요. 일단 이 IB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복잡하게 꼬인 그룹 지배구조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 두 회사 합병에 좀 나설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확정이지만 그래도 좀 이 투자은행 업계는 조금 기대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지분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풀어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진해운과 한진해운 홀딩스 합병 가능성에 따라서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한진해운의 영업 환경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재무적인 부담으로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한진해운 홀딩스나 한진해운에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 그러나 대한항공에는 반대로 재무적인 부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엇갈리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150만 원대 고가를 좀 했다가 최근에 좀 밀리는 모습 역시나 외국인의 매물들이 기관의 매물이군요. 기관의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거래일과 전전거래일에 또 외국인의 매물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150만 원 이상을 좀 돌파하기는 아직까지 녹록지 않은 모습, 거기다가 최근에 또 애플이 삼성전자의 어떤 자리를 다시금 뺏는, 결국에는 세계 1위의 수성을 다시금 좀 지키려는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좀 150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좀 밀리는 모습을 형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는 지속되겠지만 이 두 회사의 끝나지 않은 전쟁은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 있을지, 과연 누가 1위가 될지, 이 부분이 바뀜에 따라서 주가도, 양사의 주가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신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서도 투자에 대한 기회를 좀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140만 원이 지금 깨지고 있는데 한 137만 원 이 가격대는 좀 지켜내줘야 된다. 일봉상으로 120선 정도는 좀 지켜내줘야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우선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고가를 갱신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연말 배당 기대감 사실 최근에 배당주들이 힘을 못 썼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 투자자들이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우선주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연말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최근에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좀 강한 이 주가를 좀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연말까지는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 이후에는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적으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조선주도 좀 잘 좋게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조선주들은 이런 주가로 좀 마무리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 올라서 못 사신 분들은 충분히 사도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그 중에서도 항상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3,000원이 깨진 이후에 한 3만원 이 가격을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대우조선 해양이 되지 않을까. 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직 조선주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유로존의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대두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벽상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의혹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벽상건설인데 왜 이런 이슈를 좀 받아야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너무 올라서 못 샀던 분들은 이 이슈가 좀 끝나면 살 수 있는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120선 정도 지지해준다고 하면 11,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한 1,800원 지금 가격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 아닐까. 물론 이번 이슈 주가 조작설이 좀 마무리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9,000원이 깨진다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수에 대한 확대 기대가 실적 호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겹쳐왔는데 4분기에도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유통사업 성장에 대한 수혜도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고요. 모바일 쇼핑의 고성장 그리고 해외 사업의 성과가 또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CJ 오쇼핑의 주가 상승 및 외형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해외 자회사의 외형 성장, 손실폭 축소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면서 이 CJ 오쇼핑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모멘텀들은 갖고 있다. 그러나 역시나 너무 많이 올라버린 주가가 좀 고민스럽기도 하다, 부담스럽기도 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격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고 오실 수 있겠지만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CJ 오쇼핑까지 그리고 특별히 조선주 팁도 잘 들었습니다. 아미노로직스가요. 사실 전일 좀 급락을 했었어요. 지분 인수하는 쪽이 LG생명과학이 아니라 삼호제약이다라는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자회사 매각 얘기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IBT는 3자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오늘 강세고요. 한국전력의 한전기술 지분 4%를 블록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한전기술은 때문에 오늘 좀 밀리고 있네요. 또 하나의 테마가 보여요. 북한과 중국 간의 고속철
조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때문인지 철도주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미노로직스 얘기부터. 네, 아미로직스가 이제 M&A 기대감 작용하면서 자회사를 LG생명공학에 좀 매도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삼진제약, 삼호제약 쪽으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LG생명과학이 더 큰 회사이기도 하고 전망성도 좋기 때문에 그쪽 인수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가격적으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삼호제약이라고 해서 아주 나쁠 건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주가 자체는 M&A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큰 늦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000원이나 18,050원을 1,800원이나 1,8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가담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어설프게 지금 다시 재매수 들어가버리면 다시 직전 저점까지 빠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IBT 같은 경우가 일단은 조금 호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악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이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45억인가를 네. 진행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7%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뉴스로 올라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 IBT는, 재무구조는 좀 개선될 수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전환되기에는 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원자력 발전 설비 기술 수출 관련해서 올해 상당히 수주가 좀 늘어났던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전 얘기가 나오면 참 여전히 조금 뭔가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사태로 인해가지고 선진국 쪽은 원전을 좀 축소하는 트렌드를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확대는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 봤을 때 한전기술 조금은 영업 환경 하기가 한 1, 2년은 좀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한 3%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추세 전환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중국 고속철 테마. 예. 북한 중국 고속철 테마를 보신다면 오늘도 이제 조금 사망 사건,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네. 북한 관련해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철도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 관련해서 철도가 정말 깔린다라면은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 또 중국의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중국 쪽하고 계속 단판 지으려고 하죠. 우리나라 쪽으로 어떤 이권을 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유라시아 철도 쪽은 기대감이 있지만 중국의 철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다시 제자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QE 축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MC 회의 결과를 보기 전까진 뭔가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해외 증시에서부터 생겨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요, 조금 전에 1951.82까지 갔다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밀릴 때까지는 한번 다 밀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조언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동시만기 끝났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고 코스닥도 여전히 500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좋지 못하죠. 일단 수급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연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해외 증시가 어저께도 한 100포인트 정도 네. 다우존스가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달 초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전주에 거의 6일 연속 네, 상승세를 올랐었기 보여주면서 때문에. 다시 긍정적인 모습 띄었었는데 결국은 출구 전략 우려감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다음 주에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코스피는 1955포인트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490포인트가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 자리가 이탈된다라면 일시적인 조정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지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좀 그냥 지지력 확인하면서 지켜보고 기다리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현금을 주식 비중 확 늘릴 필요는 없다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현금 비율 좀 높인 다음에 다음 주 초반에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또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조언은 또 얼마나 같고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조선주도 한창 좋을 때는 정말 뭐 연말 최고의 주식이 될 거다 그랬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고 우리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싸긴 싸졌는데 더 빠질까봐 지금 매수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김근호 연구원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문제인 것 같고요. 업종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무슨 업종을 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60포인트가 깨졌는데 그 다음 지지는 1950포인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950포인트가 깨지면 일단은 많이 좀 비중을 축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50포인트라고 지지선을 잡으면 일단 지금 7포인트 남았는데 지금 수준부터 50포인트 사이 구간에서는 좀 사와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0포인트를 지지로 좀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 다시 현금화 그리고 음봉을 이용해서 다시 매수 이런 부분을 계속 하셔야지 지금 시장은 분명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보겠다, 중장기적으로 기다려보겠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전략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 업종이 대부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먼저 좀 조정이 나왔던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수출 업종 특히나 자동차 업종이 먼저 좀 맞았는데 일단 자동차 업종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 업체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주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음봉 매수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길게 들고 있는다고 수익 나는 그런 장 아니니까 빨리빨리 음봉에 싸게 잡았다가 트레이딩으로 곧바로 이제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들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정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50선대까지 재차 밀려있는 아침입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2월물 끝났는데 전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리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소형 증권사 주문 실수 해프닝까지 있었던 전일이었잖아요. 날이 되게 춥거든요. 눈도 많이 갑자기 왔고, 그리고 길은 빙판길이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12월물에서도 상당히 지갑이 얇아진 현상이 좀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260일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종가가 259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점에서 2포인트 괴리차가 발생이 됐어요. 그게 5일장까지 계속 끌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저희들 표현으로 쇼타임이라고 하죠. 동시 만개된 이벤트. 자, 그게 1시 반쯤에 스타트를 했다면, 그러면 261로 올라가는 템포였고요. 근데 그게 이제 2시 20분 넘어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 폭이 제한적으로 걸렸어요. 그 여진이 지금까지 있는데, 자, 리뷰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밀다가 그 축소분이 나올 때 개인들이 스위칭 매도를 치면서 반대쪽으로 급반등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제가 만기 지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연말 분명하게 따뜻하게는 보내셔야 되니까, 어제, 사실, 방송사고 아닌 방송사고죠. 선물왕에서. 그, 외가격의 콜 상품을
기본을 잡고 대응하셔서 아마 바로 순간적으로 100% 수익을 바로 챙기셨을 텐데 옵션 쪽에서 일단은 충분하게 그렇게 보일 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옵션이든 만기든. 그래서 어제 부근에서 저는 왜 위쪽으로 봤냐 하면 사실은 싸움이 전날 이미 끝났고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종합지수와 선물지수가 어디가 저점일 것이냐, 브레이크가 어디를 걸릴 것이냐 예측하는 싸움이 좀 되는데요. 일단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이 1950포인트, 60포인트. 자, 기술적으로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리 하나를 깰 겁니다. 깨야 된 이유는 풋 옵션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역시도 제대로 그 여진이 나오는데요. 이는 전일 급등을 내보냈던 저점 대비해서 고점으로 땡겼던 그 포지션을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승부를 보기 위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초까지는 지수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하락이 이제 브레이크 여부가 완벽한 브레이크 자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단 자체가 이제 어떻게 뚫릴 것이냐인데 시장에 거래 대금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 뚫어낼 수 있는 그 저항대가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발 동반 하락이 되었고요. 나홀로 외국인 개인들만이 매도 위쪽에 잡혀 있고요. 기관계와 외국인들 특히 금융투자 창구 쪽 승부수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쪽을 좀 잡고 있겠고요. 새로운 물 우리 파생하시는 분은 2014년도물을 시작하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왜곡된 자리에 선물지수와 종합지수의 괴리차를 제자리를 갖다 놓은 자리가 바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255대 중후반부입니다. 옵션 시장 쪽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옵션은 오늘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더더욱더 풋옵션 매수 금지령을 떨어드리겠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적으로 지금 백어데이션이 깊어졌죠. 그런데 어제 동시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백어데이션 상태뿐만이 아닌 베이시스 값이 이제는 평균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자리와 매도가 연속 매도가 들어오는 자리를 다시 점검 스위칭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어가 깊은 상황에서의 압박 카드 매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슬슬 이제 주쌤한테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는 나타나면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현재 백어 상황에서 만기가 끝난 상황에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도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전일 종가에서 위로 슈팅 나가서 단기 이벤트 만든 것들에 대한 제자리 걸음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발 매도 압박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은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선물의 수급만 놓고 보면 상방 콜 오케이 가자 저가 매수다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자, 현물 추이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뿐만이 아니고 LG전자, 현재 대형주 쪽에 힘이 없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이 모습은 무슨 얘기냐면 어제 왜곡시켜 놓고 위로 당겨 놓고 다시 현물을 죽여놓고 있는데 무슨 수로 선물이 혼자 올라가겠습니까? 그 관점을 놓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현재 오전 부근에서는 바닥 지직 여부를 찌글찌글하게 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만들 것인가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난 공포의 매수를 주쌤은 사겠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이 좀 빨리 연결됐으면 매도 우위입니다 라고 매도를 잡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 현재 현물과 선물 간의 괴리차를 오차 범위를 현물은 계속 내려와 있으니까 제자리 쪽에서 선물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그럼 선물 너 이 녀석 이리 내려올래?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음봉을 하나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5점 후반부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괴리차를 다 제자리로 만들어 두었으니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점을 단기 추세를 만들어내겠죠. 바로 그 부분이 저희가 신호등의 로직상 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두 개의 파동의 장대 음봉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금일의 황금 라인은요 256.1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어제 분명히 요 파동에 저희는 당연히 차월물로 수익을 끝까지 내서 여기서 컷했고요. 저희가 동주에 들어가면서 차월물 거래를 하면서 챙겨두었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만기주에 파생상품들 거래하는 매매 패턴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월물 안 건들고 차월물로 요 파동을 다 수익을 챙겨서 나왔고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콜옵션 딱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손절가까지 잡아두고 목표가 정확하게 뚫어내면서 이익 실현 다 빠져나오셨을 거고요. 또 욕심 부리신 분들은 만기 결제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욕심되고 결제되겠지라고 하셨다가 또 아웃되셨을 건데요. 정신 바짝 차리시면 좋겠고요. 파생시장 아직 추세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56.10을 안착하는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은 매수를 잡자. 이 밑에서 잡는 거는 주셈의 영역이다라고 냉정히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요 부분 계속 저항이면 일단 매도포로 가동을 시키시는 게 맞다.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식의 모습 패턴처럼 계속해서 뭔가의 가격대점에서의 지지력이 나올 때 공포 매수.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손절, 자신이 견딜 만큼 딱 걸어두고 그래 주셈만 믿고 나도 한번 저점 매수 공포 한번 사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손절도 잘하는 분들이 수익도 극대화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생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닥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란으로 256.10대 올라서면 매수 관점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만기 리뷰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는요, 월요일날 깜짝 2000선을 회복한 걸 빼면 또 줄줄이 빠진 한 주가 돼버렸네요. 1950선 정도까지 밀릴 대로 밀려버려, 지수가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오늘요, 중국에서 나흘 동안 이례적으로 하루 더 길게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내년도 성장률 하향 조정이 정말 되는지 그 부분 반드시 체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고요, 다음 주 초반 FOMC 회의 결과 나오면 지수가 조금 바닥을 잡으려나요? 출발진 시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